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지금 4일차의 근대 파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련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이모군란이라든지 갑신정변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는 와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앞서 배웠던 두 가지 사건은 지금 위쪽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래쪽은 지금 난리가 나 있겠죠. 굉장히 살기 힘든 상태고 개화냐 아니면 개화하지 않는 것이냐 이걸 떠나서 일상생활이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들이 지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동학농민운동과 이들이 요구했었던 개혁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추진되는 결과들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막 연도로 외운다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묶여있을 때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대사 파트가 어려운 거는 같은 연도에 달과 월만 바꿔가지고 하루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는 사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 외우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동학농민운동으로 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지금은 농민운동이라고 하는데 예전엔 성격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은 농민들이 일으켰었던 일종의 반란이니까 뭐 동학난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들이 이런 걸 일으켰던 이유가 있겠죠. 어떤 거에 어려움을 느껴서 어떤 조직체가 결성이 되고 이들은 왜 이런 거를 표출할 수밖에 없게 됐나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일어났는가? 지방간의 횡포, 먹고 살 수가 없게 하는 거죠. 농민들을 보면 조금 힘들다고 반란 일으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신분제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하극상을 일으키면 반란을 일으키면 반드시 처벌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들이 뭔가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한다거나 반란을 일으킨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고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간의 횡포도 상당히 견디기 힘든 수준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로 지금 우리가 상황이 좀 좋지 않죠. 외세의 침탈입니다. 일본이나 청나라 그리고 스멀스멀 해외에서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우리 농민들은 여기에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동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옵니다. 우리가 구한말식으로 조선 후반 때부터 벌써 천주교가 들어와요. 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들어오고 여기에 대항을 해서 동학이라고 하는 민족 종교가 하나 생겨나게 되는데 평등을 추구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파고들다 보니까 교세가 굉장히 확대가 되게 돼요. 원래 살기가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종교에 많이 의지를 합니다. 이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국가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두 번째 교주였던 최시영, 첫 번째로 동학을 일으켰던 최재우는 혹세무민하고 사람들이 현혹시킨다는 뜻으로 굉장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처형을 당하죠.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최시영입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성경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전 같은 걸 정리해서 조금 더 동학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포교 활동도 좀 정비를 하는데 포접제라는 걸 만들어서 단위를 나눠 놓습니다. 단위를 나누어서 관리가 지금 편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서 동학의 교세가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남쪽의 3개 지역이란 뜻입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을 삼남이라고 해요. 여기 일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교조신원운동이 뭐냐면 이 동학을 만든 최지우를 무슨 사이비 교주처럼 몰아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탄압하지 말아라.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자는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삼례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자 우리 신원운동 그리고 탄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집회를 크게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서울까지 이제 올라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궁궐 문 앞에 엎드려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대로 복합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우리 교조를 신원해줘라. 최재우 신원해줘라. 명예 회복해주고 우리 사이비 종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로서도 인정을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은 집회, 보은 지역에서 보구간민, 척, 외양, 창의를 주장하면서 집회를 개최하는데 여기 앞에 두 군데에서는 교조 신원이랑 본인들의 종교에 대한 탄압을 하지 말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보은 집회부터 성격이 조금 바뀌죠. 보은에서 뭐가 나오냐면 보구간민이라는 게 나와요.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서 얘기했었던 자신들의 종교를 지켜주고 탄압하지 말고 교조를 신원해 주세요. 이거랑 성격이 조금 달라졌죠? 조금 넓어졌네요. 약간 호국적인 성격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척외양창이라고 하는 거를 외치는데 배척할 겁니다. 누구를? 외양. 일본과 서양 우리는 배척하려고 들고 일어났어요. 창이. 그러니까 일본이랑 서양 세력 같은 이런 세력들을 배척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세의 침략 우리 참지 않겠다. 뭔가 단순 교조 신원이랑 탄압하지 말아주세요에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종교운동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약간 민족운동 같은 걸로 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뜻이 커졌죠?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동학농민운동이 덩어리가 사실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연속해서 뭉쳐서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그거를 다 묶어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쪽에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동학이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이 사건에 들어가 있는 여기 뭐 전봉준이나 여기에 농민군들은 대체적으로 동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한 건데 고부밀란이라는 게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에요. 전라도에 고부라는 데가 있는데 사실 전라도 쪽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탐관오리가 생기기 쉬워요. 이쪽에서 착복하기가 쉽잖아요. 그때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고부 군수 조병갑. 이름은 또 하필 또 갑자가 들어가서 갑질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많은 횡포를 부렸고요. 여기에 많은 것들이 지금 생략돼 있지만 사람들한테 원래 우리는 지방관들이 그 지역에선 약간 왕처럼 사법권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 논리에 맞춰서 너 엄마를 잘 모시지 않았지? 너 뭐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한테 뭐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뭔가 말도 안 되는 자잘자잘한 걸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의 평화와 유교 질서를 정립한다라는 걸로 본인이 가서 집집마다 참견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벌금이나 이런 거를 엄청 뜯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뜯어내서 착복한 돈이 뭐 2만 냥에 육박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신기한 사람이죠.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을 하면 그 개간한 만큼 세금을 감해준다라고 여기 있는 농민들을 꼬셔가지고 황무지를 죽자고 개간을 해놨더니 거기다가 세금을 또 매깁니다. 세금을 매기고 추가 비용을 거두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얘기하면은 안 듣고 그냥 때려서 보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세보라고 하는 그 저수지 축조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사람들 없는 곳에다 저수지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축조공사 같은 거, 대규모 토목공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땅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저수시설이 갖춰지거나 하면 당연히 이걸로 농사가 잘 됐을 거예요. 여기에서 얻어지는 세금이 국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 주머니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한 탐관오리 중에 탐관오리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는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한 40명, 60명 정도의 전봉준을 포함한 농민들이 다 모여서 야 이거 너무 과하다. 세금도 너무 과하고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서 세금을 좀 줄여주고 좀 쓸데없는 돈을 걷지 말아줄 것을 좋게 돌려가지고 조병갑에게 읍소를 하러 몇 번 갔어요. 근데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때려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이때 맞은 사람 중에 전봉준의 아버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봉준이 농민군을 규합을 해가지고 고부의 관할을 습격을 합니다. 조병갑은 도망갔어요. 도망갔고 농민군은 나중에 이 사람 다음에 온 사람이 잘 달래가지고 다 이제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한 거 다 정리도 해주고 해서 스스로 자체 해산을 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이 사람 뒤에 온 사람이 이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조병갑이 이놈이 문제구나. 사람들이 이럴만 했구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럴만 했네. 라고 요 사람 다음에 온 사람이 요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농민군들은 자진 해산을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듯 싶었는데 정부에서 아니 여기 지방관이 도망갈 정도면 상당히 큰 문제 아니냐. 여기를 지금 관할을 습격해가지고 이거를 가는 거는 정부에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에는 내부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세히 가서 한번 알아봐. 이렇게 해서 이걸 알아보려고 안핵사가 파견이 됩니다. 왜 우리가 임술 농민 봉기 때에도 철종이
그 임술 쪽에다 사람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봐. 그래서 박 교수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탐관오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철종이 그래 그러면 이거 바로 잡아봐라. 그래서 뭐 삼정이정청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안핵사예요. 이런 걸 임시로 조사하는 조사관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한 수 더 뜹니다. 약간 같은 과예요. 같은 과입니다. 이용태가 파견이 돼가지고 안핵사 이용태의 만행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괜히 가서 하라는 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에만 집중을 해서 관련자들을 오히려 체포하고 이미 해산을 했는데 관련자를 체포하고 고문하고 가두고 처벌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 지역에 있는 부녀자들을 희롱하는 뭐 이상한 사건이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자행이 되고 있고 이걸 보고 전봉준이 안 되겠구나. 이건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조금 더 큰 단위의 단체 행동을 기획을 합니다. 백산 집회. 공식적으로는 이거부터가 정말 출발이죠. 백산에서 전봉준이 일단 경문, 사발통문 돌려가지고 사람 쫙 모아가지고 이 경문과 4대 강령을 발표해서 우리는 이제 정식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농민군을 한 8,0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백산에서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격을 시작하죠. 그래서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광군을 때려잡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대로 진격을 계속해서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예요. 전주성이라고 하면 전주성은 사실 이씨 왕가가 전주 이씨잖아요. 되게 중요한 자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곡창지대의 한복판에 있는 전주에 전주성을 점령을 한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서 심각하다는 내용의 장계 보고서가 이제 정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로. 왜냐면 여러분 전라도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전라도라고 하는데 전주하고 나주를 한 글자 따가지고 전라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주가 지금 앞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농민군이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광군이 지금 다 깨지고 있다면서 이거 우리 손에서 지금 안 되잖아. 그래서 또 우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당시 정부는 누구한테 SOS를 쳐요? 그렇죠. 여기 또 나오죠. 청에 또 SOS를 칩니다. 군사 지원을 요청을 또 해요. 이때 민씨 척족 정부는 다 이런 식으로만 처리를 하는데 이런 거 한번 할 때마다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군사 지원을 또 우리 내부 문제에 외부자를 끌어들이게 돼요. 당연히 청군은 좋다고 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또 이걸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테니까. 자, 청군이 상륙을 해요. 근데 우리 앞서서 약속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갑신정변 끝나고 났을 때 일본이랑 청나라가 텐진조약 맺은 거 있었잖아요. 서로 출병할 때 알려주기, 그리고 누가 파병하면 상대도 파병하기, 똑같이 그렇게 하기, 이렇게 약속을 자기들끼리 한 게 있어서 일본군은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텐진조약을 들먹이면서 갑자기 인천으로 쑥 들어옵니다. 뭔가 이상해졌어요. 우리 내부 반란을 좀 정리해보려고 청나라에 도움을 좀 요청했더니 우리는 원하지도 않은 일본군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만 탐관 오리고 내부 일에 관심이 없다 해도 좀 이상한 거죠. 무장한 외국인 군인들이 자꾸 들어오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실수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좀 하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농민군도 뭐야? 왜 외국 군대가 저렇게 우리나라 들어오지?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이 들어올 목적 자체를 없애버리자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극적 타결을 한 거죠. 정부하고 약속을 해요. 청일 군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왜 우리 집 일에 남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내보내기로 한 거죠. 이 군대 철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런 거 정도입니다. 너무 지금 힘들어서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패정개혁을 조건으로 극적 타결, 화해를 합니다. 화약을 체결을 하죠. 이게 전주 화약이에요. 그래서 이 동학 농민군의 개혁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때 정부에서 서로 화해를 했기 때문에 집강소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기네들이 요구했었던 패정개혁안을 실제로 실천을 합니다. 그거를 정부가 용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정부는 이거를 정식으로 추진하는 기구로 교정청이라는 거를 마련을 해서 실제로 잘못됐던 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패정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토지 균등 분배해 주세요. 실제 농사 짓는 사람한테 땅이 없어요. 실제 농사는 짓지도 않는 사람이 땅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소작농만 엄청 부리고 그 사람만 부자가 되는, 실제로 토지 문제는 우리는 전 시대에 걸쳐서 이게 제대로 해결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를 해주고 탐관오리 아주 심각한 문제. 징계를 확실히 해주세요. 쫓아내주세요. 신분제도 확실히 없애주세요.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유교 논리 때문에 왜 우리 연려 좋아하잖아요. 연려, 문, 연려, 비 이런 거 있어서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사람도 있고 평생 재혼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는 조선시대에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재혼한 여성의 아들은 과거 급제도 뭐 할 수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제약이 엄청 많았죠. 온 집안의 수치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걸 안 좋게 많이 봤는데 이게 무슨 죄예요? 과부 입장에서는. 평생에 걸쳐서 그냥 혼자 사는 거죠. 시부모를 모시고 살던지 결혼하지 않고 살던지 이게 너무 힘들기도 하니까 이런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안 좋은 폐단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던 게 폐정개혁안의 내용들입니다. 뭐 이 말이 틀린 거는 하나도 없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은 나가야 돼요. 얘네가 들어왔었던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화해를 해버렸어요. 자자자 싸움을 중재하려고 왔는데 벌써 둘이 화해를 했대. 그러면 가야죠. 그렇지만 이들은 사실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메인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군대를 여기다 끌고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청나라도 집에 가시고요. 일본도 그만 가세요 라고 했는데 안 간 거죠. 가지 않고 문구적거리더니 일본이 기습적으로 우리나라 경복궁을 쑥 들어와서 점령을 합니다. 경복궁을 점령을 해요. 임금이 있는 궁궐을. 이거 좀 이상하죠? 일본이 여기를 경복궁 여기를 점령을 하니까 청나라도 약간 어안이 벙벙해지는데 뭐라고 하겠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니까 일본이 선제 공격을 통해서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청일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거는 뭔가 해외 세력과 우리나라 내부의 대립으로 지금 판세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사실은 교정청을 만들었는데도 적극적으로 개혁에 임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교정청 설치한 것만 해도 굉장한 성과긴 하지만 지지부진한 개혁과 일본이 갑자기 들어와서 내정 간섭을 하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농민들 눈에 뭔가 돌아가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지금 집강소도 설치하고 뭐 하고 있기는 했는데 정부하고 화해도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2차 봉기를 합니다. 삼내에서 동학 농민군이 다시 모여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접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접과 북접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만나요. 거기가 논산이에요. 논산 지역에서 집결을 다 같이 합니다. 쭉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논산의 근처에 공주라고 있어요. 공주. 지금 충청도 공주 있죠? 그 공주의 우금치라고 하는 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관군 그리고 플러스 일본군 이렇게 연합으로 내려온 군대에 패배를 하게 돼요. 그들은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동학군은 기껏해야 죽창이에요. 죽창. 대나무 깎아가지고 만든 그런 거나 농기구 가지고 싸우니까 지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공주 우금치 전투는 전투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패배였어요. 패배라고 하기보다는 학살이죠. 학살. 대량 학살이었고 우금치 전체 일대가 피로 물들 정도로 굉장한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피가 강을 이루고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지도부였던 전봉준이 체포가 되죠. 2차 봉기에서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요게 실패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입김이 쑥쑥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앞쪽에 청일전쟁이라고 지금 언급이 되었는데 청일전쟁의 승자는 놀랍게도 일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청나라보다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입김을 행사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요구로 인해서 억지로 개화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개혁들이 갑오개혁, 을미개혁이 되겠어요. 우리나라를 정말로 발전시켜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좀 통치를 하기 쉽게 우리나라 시스템을 바꾸고 일본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갑오개혁 한번 보면은 군국 기무처가 개혁을 주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마다 주요 기관이 다릅니다. 요거로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 내정개혁을 우리한테 굉장히 강요하면서 자기네들한테 좀 유리한 김홍집을 내세워서 내각을 만듭니다.
이거 친일 내각이라고도 부르긴 해요. 김홍집이 친일적인 인물이었다기보다는 본인 생각의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걸 하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친일적인 정부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 정부가 이 기껏 합의 봐가지고 만든 교정청도 폐지해버리고요. 최고결정기구로 궁극기무처라는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개혁의 내용은 독자적으로 연호를 쓰게 해요. 청나라 연호 쓰지 마. 너네 거 써라, 너네 거. 우리 거. 개국기원. 조선이 생겨난 그 해를 기점으로 연호를 쓰게 하는데 뭐 우리로서도 나쁠 건 없지만 이걸 쓰라고 일본이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청나라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 놓으려는 목적도 있어요. 자꾸 이제 간섭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간 것도 있고요. 행정기구가 또 개편이 되죠. 의정부의 권력을 집중시키고 6조에서 8아문이라는 걸로 개편이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뭔가 근대적인 제도로 바뀌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개혁의 주체가 우리만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성과라고 한다면 갑오개혁의 추진의 주체가 이거를 우리가 원해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한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됐었던 고질적인 병폐, 악습을 몇 개를 없애거든요. 대표적인 거 하나가 과거제도 이제 폐지고요. 과거제 폐지, 그리고 신분의 구별이 없는 관리 임용 제도를 드디어 실시를 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양인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밑에 천인은 응시도 못하고 그리고 뭐 그 첩의 아들은 응시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고 그리고 과거제도라고 하는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을 없앴어요. 그리고 능력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임용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정을 일원화시키는 게 이제 화폐도 좀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을 하려면 경제적인 부분에 관련된 화폐를 좀 이렇게 리뉴얼하고 운영하고 할 그런 관청이 필요하잖아요. 탁지아문이라는 게 생겨요. 아문이라는 이름이 이제 근대 시기에 나온 관청의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가지 정도는 우리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고 몇 가지는 일본의 숨은 어떤 욕심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첫 번째 개혁에서 이런 게 진행이 돼요. 경제 제도도 정비하죠. 은본위제를 채택을 하고 세금 내는 거 곡식이나 옷감, 현물 이런 거 하니까 너무 번잡하고 정신없고 물가가 왔다 갔다 하죠. 돈으로 내라 돈. 급납화로 만들고요. 그리고 사회개혁은 드디어 노비제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자, 노비 없애. 과부의 제가 오케이 허용해. 이거 앞서서 동학농민운동에서 해달라고 했던 거죠. 과부의 제가 허용하고 연좌제를 철폐합니다. 연좌제가 뭔가요?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도 처벌하고 내 가족의 죄 때문에 줄줄이 엮여가지고 처벌하는 게 연좌제입니다. 이거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너무 구습이고 악습이다 라고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없앱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불만을 많이 가졌던 오래된 구습들이 첫 번째 갑오개혁에서 대거 없어지거나 수정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갑오개혁에서는 고종이 조금 메인에 등장을 합니다.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포하다. 자, 청일전쟁에서 여기 갑오개혁 2차 개혁에서는 무슨 느낌이냐면 1차 개혁을 할 때쯤에 청일전쟁이 지금 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ING로 진행하고 있을 때 뭔가 판세가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일본은 본인들이 이길 거라는 확신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내정 간섭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2차 갑오개혁입니다. 자, 일본군은 궁극기무처를 이제는 폐지합니다. 이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김홍집이랑 박영효를 추가해서 본격적인 친일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한편 고종은 독립서거문이라는 거를 바치고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홍범 14조를 반포를 한다. 이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고종도 눈치가 있잖아요, 지금. 얘네가 우리나라 내정 간섭을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완전히 내정 간섭을 당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의사와 목적과 가치관을 담아서 여러 가지 문서를 발표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주도하려고 하기는 해요. 잘 되진 않았어요. 잘 되진 않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종이 앞서 나서가지고 뭔가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개혁의 내용은 자, 지금 체제 개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석구석을 현실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제를 개편을 하고요.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합니다. 근대적인 교육제도.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를 하고 근대적인 교육제도 바꾸려면 선생님들도 근대적인 선생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범학교 만들어요. 한성사범학교 마련을 하고 교원 양성을 합니다.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근대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을 해서 제도를 바꾸려는 거죠. 나라가 개혁이 되고 개화가 되려면 어린이들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서 그들이 관리가 돼야 돼요. 그 단계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제도를 마련을 하고 재판소의 설치, 사법권이 아까 그 조병갑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지방관이 사법권도 있고 행정권도 있고 다 갖고 있어요. 3권이 분립이 안 되고 3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아무도 그 지역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탐관 오른 짓을 해도 세 가지의 권력을 다 휘두르면서 할 수 있는 약간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그 마을의 사또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이 세지는 거고 누군가를 감옥에 가두고 처벌할 권리까지도 이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시의 시장님이 범죄자를 심판하는 자격도 가지고 있어서 검사나 변호사가 아닌데 그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벌을 준다면 사실은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런 전문적인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사법기관을 분리시키는 근대적인 모습의 하나가 이때 등장을 해요. 제2차 때. 그래서 사법권, 벌을 내리고 처벌하는 권리를 지방관한테서 이제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법권을 독립을 시키는 재판소 같은 게 슉 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 만들어져요. 한성에. 그리고 이제 을미개혁으로 넘어가면 을미년에 시작이 돼서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 을미사변을 계기로 이 뒤에 뭔가 일어나요. 을미사변은 뭔지 아시죠? 을미사변. 을미사변이 밑에 나와 있는데 자, 요게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삼국 간섭이 있어요. 드디어 청일전쟁이 끝났는데 자,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겨서 자, 청나라한테 어마무시한 금액을 뜯어냅니다. 배상금 뜯어내요. 뜯어낸 다음에 돈만 가져간 게 아니라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중국 진출을 시도합니다. 너네 돈도 이만큼 내놓고 땅도 내놔. 그래서 랴오둥 반도를 얻어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랴오둥 반도를 얻어냈는데 그러면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돈만 뜯어내는 거랑 땅을 뺏어가는 건 완전 다른 얘기. 일본은 섬나라예요. 섬나라인데 랴오둥 반도가 일본의 영토로 들어가 있으면 이제 섬나라가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랴오둥 반도하고 땅을 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겠죠. 얘네들이 이쪽으로도 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바꿔 생각하면 국경을 대고 있었던 국가들 중에서 지금 일본이 획득한 이 땅을 본인들 거로 나중에 획득을 하려고 눈독 들이고 있는 그런 국가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일본 너무 막 나가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권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판단을 했었던 주변에 특히 러시아, 중국이랑 국경 대고 있잖아요. 이것 봐라. 이거 랴오둥 반도는 얘네들한테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중재를 자처해서 나서면서 도저히 일본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대국 두 나라를 더 끌어들입니다. 중국의 이권을 같이 다른 걸 걸고 있었던 프랑스하고 독일을 꼬시는 거죠. 얘네 너무 크는 것 같지 않아? 지금 눌러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이 상당한 압박을 가해서 야, 니네 돈도 많이 뜯어갔잖아. 땅까지 뺏어가는 거 좀 오바야. 토해내. 그래서 랴오둥 반도를 토해내게 합니다. 반환을 시켜요. 세 나라가 간섭을 해서 랴오둥 반도를 다시 반환하게 했다고 해서 이 사건을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 같은 나라를 보고 있었는데 일본이 영차영차 성장을 해서 어쩌다 보니 전쟁도 이겼고요. 저 대국을 이겼어요. 그리고 땅도 획득을 해서 드디어 대륙으로 진출하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땅도 토해내게 되니까 잔뜩 짜증이 난 상태지만 뭐 어쩌겠어요. 세 나라하고 동시에 전쟁할 수가 없는데.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다가 일단은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졌다는 것도 우린 좀 쇼크예요. 우린 청나라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땅덩어리 크기로 봤을 때 청나라가 지는 게 좀 말이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멘붕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일본이 얘네들 말은 듣는 것 같다. 아직 이 정도 아니구나. 특히 러시아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청나라까지 저렇게 전쟁에서 져버리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지금 다 뜯기게 생겼는데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이걸 좀 막을 수 있을까 봤더니 삼국 간섭의 주축이었던
러시아가 눈에 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러 내각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네. 우리 러시아랑 친해져야겠네. 그래서 김홍집이랑 박정양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러시아와 우리가 친분을 쌓으면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나가려고 해요. 입장을 바꿔서 일본 입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지적 일본 시점에서는 이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기껏 청일전쟁 이겨가지고 청나라 두들겨 때려서 다 쫓아내 놨더니 청나라보다 더 큰 애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죠. 러시아가. 이 러시아가 들어오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골치 아파지니까 러시아랑 사이가 돈독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주요 인물이 누군지를 살펴봤더니 그 역할을 나라에서 맡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나라 안쪽에서 명성황후 쪽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명성황후를 필두로 하는. 그래서 이 명성황후를 아주 극단적으로 제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친러 정치기 위기를 느낀 일본이 여기 중심 인물이었던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이 여기 을미사변입니다. 그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 수립이 된 게 이 사건 이후에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했을 거고 그냥 왕비가 죽었다고 하는 건 정상적인 병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와서 살해를 했다라는 그런 범죄 현장이 나온 거라 그때 아마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 문제가 너무 수면에 올라오는 것을 일본은 당연히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무마하고 관심사를 돌리면서 내정 간섭을 조금 더 깊숙하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때 네 번째로 김홍집 내각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친일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개혁이 나오는데 내용적으로 정치적인 거는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써요. 을미개혁에서 보기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연호인데 이 연호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연결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양으로, 태양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때부터는 태양력을 씁니다. 원래 우리는 음력 시스템에서 살아갔었는데 이제 서양처럼 태양력을 사용하는 걸로 조금 더 근대적인 사회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의 정치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고종이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왕비 지금 살해당하고 궁궐 침략당하고 안쪽에 거의 감금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개혁의 주체를 고종이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고종이라고 하기 힘들고 그리고 단발령이라고 하는 거 대단한 반발을 샀던 겁니다. 상투를 잘라버리는 건데 아무리 신분제도 없어지고 했어도 아무리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했어도 선비, 유생이라고 하는 집단 우리는 일상생활 전반을 유교적인 논리에 좀 맞춰가지고 굴러가는 시대인데 그렇게 수백 년이 유지가 됐으니까 갑자기 없어지지 않아요. 서서히 없애도 사람들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난데없이 단발령을 시행을 하라고 합니다. 상투를 자르라는 거죠. 그리고 고종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자기가 먼저 단발령으로 머리를 자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요. 이게 대단한 충격을 또 주었고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 선비들은 유교에서는 부모가 준 거 전부 소중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따 올리고 그런 형태를 쓰고 남자들도 상투를 틀죠. 이거는 단순히 머리카락 자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걸로 상당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돼요. 물론 이것만 한 거는 아니고 태양력도 쓰고 종두법도 쓰고 소학교도 설치하고 뭔가 근대적으로 필요한 개혁을 중간중간 같이 넣어주기는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고 사람들에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희들 이렇게 개혁을 시켜주고 있어. 이런 걸 좀 어필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런 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을미사변을 좀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들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들고 일어납니다. 다 들고 일어나죠. 왕비가 죽은 사건과 단발령을 가지고 이 을미개혁의 내용을 가지고 상당한 반발을 가져오게 돼요. 달력도 마찬가지죠. 음력으로 계속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형식의 달력을 쓴다고 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설날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설을 2번 세잖아요. 먼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신정이라고 하고 1월 1일 신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음력으로 계산해서 진짜 설날이라고 하는 게 구정인데 첫 번째를 신정이라고 그러고 나중을 구정이라고 하니까 이 뒤에 거가 조금 낡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용어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정착이 된 건데 원래 우리 문화에 맞는 진짜 설은 구정이에요. 구정. 설. 음력으로 계산했을 때의 날짜인 거죠.
구정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날로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화, 사회 이런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생활까지 침투하고 바꿔놓으면서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의병이 크게 일어나게 되고 이걸 주도한 세력은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입니다. 선비들이에요. 잘못된 거를 바로 잡겠다. 잘못된 거 배척하겠다. 서양에서 가지고 온 급진적인 거, 극단적인 거 다 잘못된 거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유인석과 이소홍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유생들이 여기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유림을 이끌고 요 을병을 일으키는 건데 사실 이때 이들이 왜 해산을 하냐면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임금이 해산하라고 해서 해산하는 거예요. 아관파천, 을미사변을 겪고 나서 사실 저거 말도 안 되잖아요. 경복궁 한복판에서 왕비가 살해당한 사건이. 고종은 운 좋게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 을미사변의 목표물이 명성황후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냥 고종을 살려놓은 거에 가까워요. 고종 스스로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서 나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목표물이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구나. 아직은 나의 어떤 쓸모 때문에 일본이 날 살려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경복궁이 계속 머물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들 훗날의 순종, 이 태자를 데리고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일본이 쫓아올 수 없고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됐었던 곳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게 아관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이죠. 아라사 공사관, 이 정동 지역에 있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게 되어 파천은 몸을 피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고종이 이제 사람들 막 다 을미의병 올라오니까 진정해 얘들아, 단발령 철회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해산하여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들은 이제 해산을 하게 되고요. 이 아관파천을 하고 나서 고민 얼마나 많았겠어요. 고민이 되겠죠. 이제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고 본인이 궁궐을 버리고 남의 나라 공사관에 몸을 피한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래서 아관파천을 하고 나서 고민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입장 바꿔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미국 공사관, 미국 대사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 청와대 버리고 사람들 난리 나겠죠. 어디 국가 수반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남의 나라 대사관에 몸을 피하냐? 아마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상당히 국가적인 위신이 추락하는 일이라는 거죠. 납득이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겨서 1년 정도 여기서 생활을 합니다. 이때가 아마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아닐까 해요. 이 고종 스스로 머리가 지금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타개를 할 수가 있을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내가 도망을 치기는 했는데 근데 이건 이거대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을 러시아 공사관에서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러시아가 이거 그냥 해주겠어요? 머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권을 가져갑니다. 친러파가 당연히 우리나라 내부에서 득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굉장한 이권들을 다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으면서 이게 안 좋다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죽어도 경복궁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왕비도 죽었고 언제 또 일본이 들어올지 모르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창덕궁도 마찬가지죠. 바로 옆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창경궁도 똑같아요. 궁궐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만 들어요. 어디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도모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1년을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고종이 아관파천 한 거를 일본이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 상궁의 가마에 몰래 숨어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탈출하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고종이 이탈을 한 거를 찾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추진됐었던 을미개혁은 고종의 탈출과 함께 중단이 되고요. 이제는 러시아의 입김이 커지겠죠? 왕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왕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고 러시아가 우리의 이권을 침탈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기네들도 뭐 하나 건져보겠다고 우리는 서구 열강의 각축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 하나로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엄청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고종이 할 수 있는 건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피할 수는 없고 우리 지금 힘 없어요. 일본 상대할 수 없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 오케이인데 어떻게 해야지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만한 시간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아마 최고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요거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하고
바로 그 아관 파천에 썼던 러시아 공사관 앞쪽에다가 지금의 덕수궁을 크게 중창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모든 것을 리셋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국가 이름도 한번 바꾸고 일제강점기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치는 시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약 13년 정도 존재했었던 대한제국입니다. 이 대한제국에서 시도했던 개혁이 실패하고 나서 우리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게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지는 그 시기 파트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